사장님, 저 오늘 집에 안 갈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펼쳐진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지만 이곳은 공기마저 다른 세상처럼 따뜻하고 아늑했지요. 은은한 조명 아래 널찍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올해 58.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남자의 등은 여전히 곧고 단단했습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야경을 바라보는 박달수 사장. 그의 깊은 한숨이 와인향과 함께 허공에 흩어질 때쯤 등 뒤에서 욕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온 듯 물기 어린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23.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나이의 이지은. 하지만 그녀의 젖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샤워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그녀는 맨발로 천천히 박달수의 등 뒤로 다가갑니다. 달수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창문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방 안.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 저 빚 갚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달수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저 사장님 여자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오늘 밤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도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명문대 경영학과를 다닌다는 이 똑똑하고 젊은 아가씨가 왜 아버지뻘인 박달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정확히 3개월 전 지독하게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가 뒷골목에 위치한 박달수의 프랜차이즈 카페. 마감 시간을 앞둔 가게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요. 지은은 퉁퉁 부른 발로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버린 낡은 운동화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발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포스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마감 정산을 하던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다시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이너스 5만 원.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생에게 5만 원은 하루 일당의 절반이 넘는 큰 돈입니다. 당장 내일 점심값도 없어서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기다려야 하는 그녀에게 이 5만 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립니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중후한 실루엣. 카페의 주인이자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인 박달수 사장이었습니다. 달수는 젖은 우산을 털며 성큼성큼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 정돈된 회색 정장. 그는 58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은은 황급히 눈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산전수번 다 겪은 박달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의 냉랭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포스기 화면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겁에 질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지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당장 그만두라는 소리가 날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들려온 건 전혀 예상 밖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달수는 혀를 한번 차다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무심하게 포스기 금골에 던져 넣었습니다. 시제 맞췄으니까 마감하고 따라와. 그게 다였습니다. 왜 돈이 비냐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얼떨떨해하는 지인을 데리고 달수가 향한 곳은 카페 건너편의 24시간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깍두기 국물을 붓는 달수의 손놀림은 투박하면서도 거침없이 기릿지요. 그는 숟가락을 지은의 밥그릇에 꽂아주며 무뚝뚝하게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먹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꼴이 그게 뭐냐? 비쩍 말라가지고. 지혜는 코끝이 찡해져 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점장에게 눈치 보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빈속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참았던 설움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달수는 그런 지은을 빤히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빗소리를 안주로 삼을 뿐이었지요. 젊은 남자들처럼 호들갑 떨며 위로하려 들지도 꼰대처럼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박달수라는 남자가 보여주는 어른의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비루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이죠. 주머니 속에서 지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끈한 순대국밥 국물이 빈속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뚝배기 안으로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굶주렸던 배고픔과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겠죠. 숟가락을 쥔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앞자리에 앉은 박달수 사장은 그 모습을 못 본 척합니다. 그저 묵묵히 깍두기 접시를 지은의 밥그릇 쪽으로 툭 밀어줄 뿐이었지요. 울지 마라, 힘들지 같은 흔해 빠진 위로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전수번 다 겪은 어른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지은은 콧물을 흘적이며 국밥을 허겁지겁 떠넘깁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국밥집의 공기를 깨고 지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댑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준호, 지은의 남자친구 최준호였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눈을 훔치며 전화를 받습니다. 달수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소주잔을 기울였지만 조용한 식당이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자기야,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철없는 목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지은은 사장님 앞이라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나 밥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대뜸 준호가 본론을 꺼냅니다. 자기야, 나 이번에 나이키에서 나온 한정판 운동화 알지? 그걸 리셀가 지금 딱 떨어졌을 때 사야 하거든. 지금 아니면 못 구해. 딱 20만 원만 써줘. 바로 보내줄 수 있지?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방금 전까지 5만 원이 모자라 벌벌 떨던 그녀입니다. 준호야, 나 돈 없어. 아빠 병원비 밀린 거 알잖아. 이번 달 방세도 겨우 막았어.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지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5일 알바비 들어보는 날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와, 진짜 치사하다. 남친 기종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뭘 사달라고 맨날 조르기를 해? 뭐래? 수화기 너머에 들리는 찌질하고 뻔뻔한 목소리.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정합니다. 그거 아빠 약값 내야 해. 미안해 준호야. 다음에 내가 여유 생기면 아이 됐어. 진짜 정 떨어진다. 야, 너는 죽어가는 노인네 병원비는 중요하고 지금 살아있는 내 자존심은 안 중요하냐? 끊어! 뚝 하고 매정하게 전화가 끊깁니다. 지은은 멍하니 꺼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차마 앞을 볼 면목이 없겠습니다. 맞은편에서 이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박달수 사장. 그의 미간이 좁아집니다.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그는 속으로 혀를 찹니다. 저런 썩을 놈. 사내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여자 주머니를 탐내나. 라떼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자 굶일까봐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라서라도 밥을 먹였어. 내 여자가 돈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일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낭만도 없고 염치도 없구만. 계집일이 등불 빼먹으면서 운동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박달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지은의 밥그릇 위로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줍니다. 지금 당장 저 녀석을 혼내주고 싶지만 그랬다간 앞에 앉은 이 아이가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그 깊은 속을 알 리 없는 지은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식어버린 국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철없는 남자친구 최준호 때문이었지요. 준호는 손님들이 버젓이 앉아있는 카페 한가운데서 마치 전세라도 낸 듯 다리를 꼬고 앉아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지은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야, 이지은, 여기 아메리카노 리필 좀 해줘라. 얼음 많이 넣어서. 아, 진짜 동작 굼뜨네. 내 여친 맞냐?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은이 서빙을 하러 오자 은근슬쩍 엉덩이를 툭 치며 희직거립니다. 지은이 질색하며 피하자 준호는 턱짓으로 매장 구석 투명한 유리로 된 사장실을 가리킵니다. 그곳엔 박달수 사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지요. 야, 근데 저 늙은이는 왜 자꾸 널 구냐? 눈빛이 음름한데? 야, 솔직히 말해봐. 저 영감탱이가 너한테 뭐 찝쩍대거나 그러진 않냐? 돈 많으면 주책이라더니 딱 봐도 견적 나오네. 지은의 얼굴이 홍당은처럼 달아오릅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추라고 사정해보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낄낄거릴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카페의 유리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립니다. 거친 쇠붙이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칩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자네들이 험악한 눈으로 카페를 휘 둘러보더니 이내 지은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지은이 너지? 네 아비가 전화를 안 받아서 딸내미 직장으로 오면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지. 지은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떵떵거리던 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준호를 곁눈질로 훑으며 묻습니다. 어? 옆에 기생오라비 같은 놈은 뭐야? 너 이 계집애 남친이냐? 그럼 네가 대신 좀 갚을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호는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납니다. 와장창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요. 저 남친 아닌데요? 그냥 손님인데요? 저는 이 여자 모릅니다. 준호는 지은을 사채업자 쪽으로 팍 밀쳐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뒷문으로 내달립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녀석은 줍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버렸지요. 지은은 바닥에 나뒹굴며 멍하니 열린 뒷문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이니 뭐니 떠들던 놈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총알바지로 던지고 도망친 겁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지은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사채업자들이 낄낄거리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쾅 하고 사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란스럽던 카페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사장실에서 걸어나온 박달수 사장. 그는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뒷짐을 진 채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닐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58회를 치열하게 살아낸 사내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낭장판이 된 바닥과 공포에 질린 지은 그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을 건조한 눈으로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영업방해다. 나가라. 그 목소리에는 높낮이도 없었지만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행동대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이 할배가 노망이 났나? 눈에 뵈는 게 없어? 어이 영감님, 뼈 부러지기 싫으면 저 구석에 가서 틀리나 닦고 계셔.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달수는 상대의 안부도 묻지 않고 덤덤하게 말을 건넵니다. 나다, 박달수. 그래, 오랜만이고. 자네, 요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 내 가게에 웬 통파리들이 꼬여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말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받는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달수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행동대장의 귀에 무심하게 가져다 댑니다. 네 형님이다. 받아라. 행동대장은 얼떨결에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네? 형님! 아니 그게 무슨... 박달수 사장님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깔이 삐어서 몰라 뵀습니다. 네, 당장 철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행동대장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박달수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아이고, 큰형님, 이 구약 건밀주의신 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해? 빨리 인사 안 받고!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사내 셋이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합니다.
이 일대 사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조직의 보스가 과거 박달수의 도움을 받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 리가 없었겠지요. 달수는 그들의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손만 휘휘 졌습니다. 시끄럽다. 테이블 원위치 시켜놓고 조용히 사라져. 다신 내 직원 겁주지 말고. 사내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엎어진 의자를 세우고 깨진 유리 조각까지 싹 주워 담더니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다페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돕니다. 달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지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쥡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달수를 올려다봅니다. 조금 전까지 늙은 사장님으로만 보였던 그 남자가 지금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입니다. 도망친 젊은 남친에게서 느꼈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서 있는 이 중년 남자의 묵직한 그림자가 그녀의 세상을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짜 수컷이 주는 압도적인 안도감.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카페 안은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아직도 가시지 않은 공포에 몸을 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아까 도망쳤던 최준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기어들어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자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소리칩니다. 야, 이지은, 너 괜찮냐? 아, 진짜 내가 10년 감수했네. 나 경찰 신고하려고 나갔다 온 거야. 타이밍이 좀 늦었네? 근데 그 깍두기 형님들은 어디 갔어? 경찰 오니까 튀었냐? 준호는 지은의 어깨를 흔들며 마치 자신이 구원투수라도 된 양 떠들어댑니다. 지은은 그런 준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환멸, 그 차가운 감정만이 남아있었지요. 지은이 아무 말 없이 노려보자 준호는 머쓱했는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웁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젊은 친구, 잠깐 이리 좀 와보게. 박달수 사정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준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짝다리를 짚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아, 할아버지, 왜요? 영업 끝났잖아요. 우리 자기 데리고 갈 거니까 참견하지 마셔. 반말을 찍찍 내뱉는 준호. 하지만 달수는 화를 내지 않고 옆에 있던 두터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돈 봉투인가요? 합의금 뭐 그런 건가? 준호가 희죽거리며 봉투를 엽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꺼낸 순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그리고 모텔 영수증들이었지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달수가 한심하가는 듯 혀를 차며 입을 엽니다. 자네, 지은이 카드로 긁은 그 한정판 운동화들, 그리고 지은이가 알바하는 시간에 딴 여자랑 드나든 모텔 영수증들, 내가 좀 알아보았네.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듭니다. 날짜를 보니 지은이 아픈 몸을 잃고 야간 알바를 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야, 최준호,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지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자기야, 이거 오해라니까. 친구가 내 카드 빌려가서 쓴 거야. 진짜야. 그 꼴을 지켜보던 달수가 천천히 다가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58해를 살아온 사내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습니다. 준호는 기에 눌려 뒷걸음질합니다. 달수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자네, 사랑이 입으로 하는 줄 아나? 사랑은 말이다. 책임으로 하는 거야. 제 여자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친 놈이 여자 돈 뜯어다가 딴짓거리를 해? 달수의 호탕이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내 카페에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만 더 지은 근처에서 알짱거렸다간 그땐 이 서류들 경찰서로 넘어갈 줄 알아. 꺼져! 사자후 같은 달수의 고함에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내빼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쓰레기가 치워진 카페.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다가와 넓은 가슴으로 지은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품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든든한 남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달수 사장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에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켜는 순간 빗줄기 사이로 누군가가 차 앞을 막아섭니다. 우산도 세지 않은 채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여자, 이지은이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차에서 내립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지은에게 달려갑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감기 들게 왜 이러고 있어? 달수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은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사장님, 저 갈 데가 없어요. 달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은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집에 데려다 주마. 타라.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달수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그녀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싫어요. 집에 안 가요. 사장님, 또래 애들은 다 저 뜯어먹으려고만 하는데 사장님은 왜 저한테 다 주세요? 밥도 사주시고 빚쟁이도 쫓아주시고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잘해주세요? 지은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달수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대가를 바라겠냐. 나는 네 아버지 뻘이야. 어린애한테 흑심 품을 만큼 추하게 늙지 않았다. 달수가 돌아서려 하자 지은이 와락 달수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쿵 하고 달수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여자의 체온, 그리고 가녀린 떨림. 사장님이 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사장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사장님 여자하고 싶어요. 지은의 울먹이는 고백이 빗소리에 섞여 달수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달수는 지은의 팔을 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돌아와 달수의 품에 안기며 젖은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오늘만이라도 저 받아주세요. 네? 그 눈망울을 본 순간 달수가 쌓아왔던 이성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58, 다 타버린 줄 알았던 가슴속 숯불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장면은 자연스럽게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곳,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어집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빚 갚으러 온 거 아니에요. 사장님 여자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와인잔을 내려놓은 달수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지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줍니다. 욕망보다는 애틋함이, 정욕보다는 위로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 나는 늙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달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은 저를 지켜준 유일한 남자예요.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20대의 불장난 같은 뜨거움보다 더 깊고 진한 영혼을 적시는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외로웠던 두 남녀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난밤의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던 듯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투명했지요. 지은은 침대에 앉아서 달수가 건넨 누런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립니다. 어젯밤 자신을 받아준 대가로 주는 돈 봉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표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꼬부랑 글씨가 가득 적힌 영어 서류들과 비행기 티켓, 바로 지은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해외 경영대학원의 입학 허가서와 유학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지은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달수를 쳐다봅니다.
달수는 창가에서 넥타이를 매며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 몸값 지불한 거 아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달수는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짚으며 말을 잇습니다. 너는 그 좁은 카페 주방에 갇혀 있기엔 너무 똑똑하고 아까운 인재야. 나는 네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다.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라. 사장님. 달수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입니다. 공부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내가 좋으면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늙은이가 욕심 부려서 너의 청춘을 발목 잡고 싶지 않다. 이게 내 방식이다. 지은은 말없이 달수의 허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줍혀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생애 처음 받아보는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겠지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술국장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달수 사장 옆에 몰라보게 세련되고 밝아진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빚에 쪼들려 어깨를 잔뜩 옴추리고 다니던 그 가여운 알바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진짜 명문대생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지요. 출국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지연이 달수의 두 손을 꼭 잡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올게요. 딴 눈 안 팔고 공부만 해서 사장님 투자 실패했다는 소리 절대 안 듣게 할게요. 달수는 허허 웃으며 지은의 손등을 토닥거려 줍니다. 그래,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말고, 밥 굶지 말고. 지은이 까치발을 들어 달수의 뺨에 쪽하고 가볍게 입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입니다. 저 다녀와서 진짜 사모님 될래요.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셔야 해요. 아셨죠? 달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집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고 달수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빈 둥지를 바라보는 어미새의 마음이 그러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보낸 남자의 마음이 그러할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달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묵직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달수는 혼자서 나직하게 뇌갑니다. 20대의 사랑이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우리네 50대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화려하진 않아도 쉽게 꺼지지 않는 온기. 상대를 소유하려 들기보다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책임감. 그것이 산전수번 다 겪은 진짜 남자의 사랑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세월의 지혜였습니다.